하여튼 뭐 그까지 하지. 아, 까만 거 이거 왜 파란 것만 남았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역시 물건들이 말을 안 들어. 아니 내가 여기 놔뒀어도 지네가 알아서 여기 들어가야지.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납치했어요. 아, 이게 논문 제목입니다. 필자가 누구냐? 신채호입니다. 그 독립운동 가들 중에 대표적인 두 인물이 있다. 그 이제 칼쟁이 총잡이 오성윤, 그리고 붓쟁이 펜쟁이 신채호가 있습니다. 신채호가 작품을 많이 썼는데 그 사람은 사실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학자입니다. 그 학자 중에도 이제 역사학자죠. 많은 작품을 썼는데 그 중에 이게 지금 한글식으로 풀면 한 300장 정도? 조선 5천년 내 제1대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김부식이가 삼국사학이라는 걸 썼다. 그 일본 애들이 1920년대 얼마 전에도 또 뭐 어디 매스컴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일본 애들이 한국의 고대 문서를 최대한 모아가지고 불태워 없앤 사건이 있습니다. 일회 사건이 아니라 몇 달에 걸친 집요한 수색 작업을 통해서 모아서 그걸 불태웠어요. 그리고 다 태우진 않았을 것이고 가장 중요한 몇 가지는 진해 황실 도서관 어디엔가 보관해 놓고 있을 겁니다. 그게 가령 고구려의 역사, 유기, 신지, 백제의 역사, 서기, 신라 역사, 국사라는 이름의 책들입니다. 그게 분명히 일본에는 살아있을 거라고 나는 믿어요. 하여간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삼국사기가 우리 역사에 등장하는 가장 최초의 서적이죠. 그게 그만큼 소중한 책입니다. 그리고 저기에는 나름대로 그때 이제 고려지만 고려에 이르기까지의 조선의 역사의 주체성을 확립하고자 한 노력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시 최고급 지성으로서의 자기 긍지 같은 것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채호가 보기에 저 작품을 통해서 김부식은 역사에 씻지 못한 큰 죄업을 지었다 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묘청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경에 전도해서 대진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한 1년인가 뭐 2년인가 아주 꽤 성공적인 한 새 권력 창출, 새 사회 건설 작업 어쨌든 진행을 했어요.
하다가 이제 정벌 되고 말았는데, 그때 명복상의 정벌 대장이 김부식입니다. 그러면서 아니 그 이후에 고려의 정통을 제대로 확립한다. 정통의 확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도 뭐 어느 정도 그렇죠. 역사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를 다시 썼죠. 쓰면서 이제 세계를, 저거는 대충 사기를 모델로 삼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전체 형식을 이제 띄게 되는데, 그 신라를 정통으로 삼고 고구려와 백제는 몇 가지 식으로 됐지. 그러니까 저건 사기와 춘추 형식을 뭐 두루 채용했다고 볼 수는 있는 것인데, 하여튼 신채호가 보는 핵심은 뭐냐, 저거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고기 옛날 기록, 그때까지 저게 보자 11세기인가? 좀 찾아봐. 김부식 생물. 그때까지 전해온 그 여러 기록물들을 참조를 했습니다. 그 일련의 삼국 유사에도 고기운 하는 게 꽤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근데 고기라고만 해놨지 옛날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 옛날 책 이름이 뭔지가 안 나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주석 중에 여기서의 고기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도 몇 가지 남아있죠. 1142. 그러니까 이름과 크게 차이가 안 나는구만. 한 100년 정도. 근데 그러니까 삼국 사기에는 옛날 기록도 지가 뭐 상상해서 고구려 백제거를 쓸 수는 없는 거니까 분명히 그때까지 있었던 기록을 옮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압축 이 기를 한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이때까지만 해도 유기 신집,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책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싸그리 왕창 없애버렸어. 그게 나름의 명분은 있었죠. 그러니까 조선의 정통을 제대로 확립한다. 그러니까 고려는 변방의 나라로서 제후의 버금가는, 그러니까 중국으로 봤을 때 천자국은 아니고 지방국인데, 지방국 중에도 중화의 지방국이 아니니까 변방의 나라란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 연호를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신라에서, 삼국에서도 고려에 직접 이어지는, 신라가 멸망한 건 3268년입니다. 68년이니까 68년 33빼로 35년, 그러니까 935년에 신라가 망합니다. 고려 건국은 918년이고, 그러니까 고려가 통일 왕조를 제대로 세우는 것은 한참 더 뒤진 거지. 17년 뒤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신라를 고려로 이어지는 정통으로 삼아서 고구려 백제는 곁가지로 위치시켰다 이거지. 그 고려는 사실 고구려를 줄인 말이잖아. 그 고구려는 구려, 구리 같은 그 한자는 다양한 글자로 표기되는 여러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는 고구려라는 그 글자가 정통 이름이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선식 말이었을 것이고 그거를 표기하는 한자 말을 이것저것 옮겨 본 겁니다. 그래서 가령 중국에 숙신이라고 하는 족속 이름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조선의 별칭입니다. 그리고 박제동의 그 스승 김산호라는 화가, 만화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대주신제국이라고 하는 대작 만화를 그렸어요. 그 주신은 조선의 우리말식 또 표음입니다. 조선이란 말은 대체로 신채호가 말하는 걸로 보면 나라, 우리 땅, 우리의 삶의 터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이란 말은 그냥 이 땅나라에 세워진 인간 사회의 정통 국가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 이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이름을 갖다 댈 필요가 없이 그냥 하늘의 정통을 이 땅에서 세워낸 나라 이런 뜻에서 나라라는 뜻의 조선이라는 걸 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침이다 선명함이다 이런 뜻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여간 이제 중화를 정통으로 세우는 변방국으로서의 위치를 올바로 역사의 기록으로 체제를 잡고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삼국사기를 쓰고 거기에 맞지 않는 잡다한 변방국에 어울리지 않는 올바르지 않은 방식으로 기술된 과거의 역사는 없앤다. 그래서 없앤 겁니다. 그러니까 생생히 살아 움직인 이 조선의 선행 생활의 자국들, 모습들 그게 다 없어진 거예요. 사실 광개토만 해도 그게 황제지 그걸 지방나라 임금이라고 생각했겠어요? 동아시아를 제패해서 호령을 한 국가인데 주몽도 조그만 부족의 장이라는 의식으로 그 나라를 세웠겠어? 조선, 부여 그 많은 예맥 같은 군소국가들 시대까지 모두 포괄해내는 그리고 올라가서 조선의 그 천자성 그러니까 천손이지 정확히 말하면 하늘의 자손이 임금이 되는 그 정통의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의식으로 고구려를 세웠지 변방 부족장의 의식으로 출발한다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천자라는 개념은 중국서 시작한 게 아니다. 조선사에서 시작한 것이다. 단군이 정확하게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시기까지 중국의 어떤 기록도 천자의 바탕이 될 설화, 사건 이런 거 없습니다. 난 시경서경 주역 외우고 나온 사람인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천자도 아니고 우린 천손이라는 걸로 개념화된 거지만 이것이 중국 쪽으로 넘어가서 새로운 발명품이 된 거예요. 발명품. 천자라는 개념을 걔들이 세워서 쓰기 시작한 겁니다. 하여간 그렇게 해서 옛날 기록들이 다 없어졌다 이거야.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삼국사기가 우리 역사의 제1 서적이 된 겁니다. 그리고 모델이 되어버린 것이고 그러니까 아키타이프가 첫 형태다 하는 의미와 함께 모범적인 사례라는 의미까지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령 평양의 위치, 조선의 역사의 시기 이렇게 다 왕창 내려앉은 겁니다.
그보다 더 100년 뒤에 이제 이련이라는 사람이 다시 신화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어쨌건 역사라는 형식 속에 다시 담아낸 겁니다. 분명히 광개토 왕릉비에 남아 있습니다. 단군 신화가 남아 있다고. 그건 4세기 초입니다. 414년인가 이래요.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유물이나 일본 애들이 주장하는 어떤 기록, 유허, 유적 보다가 광개토 왕릉비는 또렷한 역사적인 증거물입니다. 그러니까 단군 신화가 조작이다. 이론이 뭐 12세기에 와서 상상으로 만들어낸 거다. 그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하여튼 그래서 몇천 년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를 이미 일본 애들이 19세기 말에 획책하기 이전에 사실 원천적으로 김부시가 싸그리 왕창 한번 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조선시대까지 삼국의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던 것 중에 중요한 두 가지가 여전히 지금도 있는데요. 규원사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1600년대 조선시대에 이건 그때 기록 처음에 저술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용은 단군 조선시대의 역사 기록입니다. 그리고 청합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충 역시 하여튼 단군 시대에서부터 유래하는 한국 조선의 도, 정통 의식 이런 것을 사람의 계승이라고 하는 거에 맞춰가지고 그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짧고 내용이 사실 매우 풍족하지 못합니다. 두 책 다. 그러나 이건 다 조선시대에 쓰인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삼국사기보다 먼저 건 분명히 아니죠. 거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옛날 것이지만 이제 그 뒤에 다시 나온 무슨 저 뭐냐 환단고기 같은 거 그건 뭐 더 상세하게 풍족하게 나오지만 그것도 훨씬 뒤에 나온 거란 말이지. 물론 그거는 정말 옛날에 쓰인 것인지 20세기에 옛날에 있었던 걸 발견한 건지 20세기에 누가 보다 체계적으로 기록한 건지 그건 사실 알 수가 없죠. 또 신채후가 서문을 썼다고 되어 있는 단기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 잠깐만 이거 내가 기억이 확실치 않은데 이게 단기국사인지 단기고사인지 내가 모르겠네. 어딘가 내가 기록을 해놨을 법한데 그래서 찾아보니 단기 국산이면 단기 고산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단기 보호사지요. 이게 난 이걸 대학 1학년 때 처음 읽고 쇼크를 아주 크게 받았는데 내가 학번이 68입니다. 1968년도인데 그 초등학교에 68년생이야? 아니, 딱 10년 차이나. 10? 이야, 어른이네, 거의. 난 딸급인 줄 알았더니, 죄송해요. 야, 꽤 나이 먹었네. 야, 너 막 할 정도의 나이가 아니구만. 근데 보기 어리잖아, 그지? 근데, 하여간 이게 1920년대가 30년대 가던 그것도 이제 근데 이걸 1968년에 한 10명이 하여튼 좀 덜 됐는데 우리가 독서 서클 하나 만들었거든. 그래서 뭐 이것저것 말하자면 하여튼 그 당시 이제 하여튼 학생들이 뭐 지금도 그런 거 하잖아. 하여튼 자기 훈련 서클이지. 그 뭐 경제, 정치 뭐 이런 거 저런 거 두루 함께 읽어 나가기로 한 건데, 그 처음에 우리 역사를 다루자 해가지고 내가 첫 발표를 맡았어요. 발제를. 그래서 우리 역사가 무엇이고 우리가 역사로부터 무엇을 받았냐 하려고 하다가 도서관에 가가지고 단군 조선을 찾았단 말이지. 그래서 저게 나왔어요. 근데 저 내용이 아주 맨 앞에 이제 신채호가 썼다 하는 그 서문의 내용은 또 뭐냐? 신채호가 한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조선의 고대사를 제대로 알고자 하면 5술의 책을 읽을 생각을 하지 말고 한 번에 만주 지역 여행을 가라 이랬어요. 지금 이제 중국 애들이 동북공정으로 막 거의 폐허를 만들어 버렸는데 그 걔들이 아주 깔끔하게 폐허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우리 집에서 내가 작업하려고 열심히 책을 이렇게 30권 펼쳐놓으면 어쩌다가 내 집에 온 장모가 깔끔하게 다 접어갖고 책꽂이 따던 줄 알아보면 깔끔하게 폐허화 시킨 거잖아. 그게 동북공정이 우리 집에서 내 장모처럼 한국 역사의 다양한 자국을 그렇게 싸그리 왕창 세멘트 칠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수백 개의 옛날 무덤이 있어요. 그건 사실 파봐야 알지. 조선시대 건지 고구려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조선에서 고구려는 1000년 넘어 차이가 납니다. 그 조선이라는 게 사실 시작이 언제 단군 시작을 우리가 정확히 비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확정이지만 아무리 낮춰도 BC 800년 900년까지는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그 무덤이 어느 때 거부터인지는 알 수가 없다 이거. 근데 간단해. 그러면 무덤 파헤친다고 귀신이 나오나? 파헤쳐 보면 될 거야. 그게 1000년 뒤에 가도 다시 파헤쳐 볼 수는 있는 것이고, 걔들이 완전히 파헤쳐서 없애버린 게 아니고 꽁꽁 묻어놨기 때문에 발굴이야 뭐 파헤치면 될 거 아니야. 아무리 무거운 캐터필러 꽉꽉 눌러놔도 1000년 뒤에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때쯤 되면 여러 과학이 더 발달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밝혀집니다. 왜 무식한 전두환 시대나 뭐 이명박 같은 것들이 지금 많은 걸 폐허로 만들었잖아. 개발이라고 하는 걸로. 지금 4대강 속에 집어넣고 그 이전에 댐이란 걸로 집어넣고, 그때 고대학 그 역사하는 사람들이 자기 위안을 삼은 말이 있죠. 그리고 한국사는 미국하고 달라서 미국은 해밍웨이가 저수로 활동을 했던 방만 해도 그 아주 국보급 유적입니다. 20세기 활동가인데 링컨이 하루 머물고 갔다. 그럼
아주 고대 유적이 됩니다. 한국은 어떤 땅덩어리든지 간에 그냥 보통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여긴 우린 지질도 없고 별로 사실 천천의 땅이라 30cm만 파내려가면, 가로수로 100m 정도만 파내려가면 거기에 유적이 나옵니다. 고대 유적이 나옵니다. 석기시대 끝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철기, 청동기 거, 그러니까 대충 BC 몇 세기로 올라가는 거는 그냥 무지무지하게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곳인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랬거든. 그 수장되는 것들, 그제 우리 많은 유산들이 또 우리의 현재 삶의 족적들이 없어진다, 또 뭐 삶의 터도 빼앗긴다 했는데, 그래도 이제 역사학 하는 놈들은 그랬어요. 위안을 삼을 수 있다. 저 무식한 놈들이 발굴하는 것보다가 100년 뒤에 자손들이 다시 파헤치게 하는 게 훨씬 낫다. 편안하게 잠들게 보존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행이다. 그렇게 위안을 삼자 뭐 이러기도 했다고. 하여간 만주를 가면 그렇게 조선의 고대를 알 수 있다 이게 보인다고. 외놈들이 좋아하는 물증, 피지컬 에비던스가 보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우연히 비가 와가지고 저는 혼자 댕겼는데, 비가 와서 비를 피하려고 찾다가 동굴 하나 발견해서 거기 들어갔다. 거기서 하늘의 배려인지 책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다. 양피지, 그러니까 짐승 가죽에 기록되어 있는 책을 발견했다. 그것이 단기고사라는 거예요. 그 책의 내용, 그걸 혼자 볼 수가 없어 지금 출판해서 일반인에게 전한다, 이제 이런 서문을 썼어. 근데 그 책 속에 다시 서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조영이 발해를 세우고 정통을 천명하고자 동생, 친동생입니다. 대야발입니다. 약발로 하여금 단군 이래 조선의 역사를 기록하게 했다. 압축해서 신민들이 효과적으로 봐야 되니까 짧게 요약해서 전하라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것이 이 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충북대 가서 내 1982년에 이제 전임으로 갔는데, 그 도서관에서 우연히 이제 이걸 다시 뭘 찾아보려고 갔더니 단기고사가 있긴 있어. 근데 거기 1982년 당시 충북대 도서관의 사서가 얼마나 무식했냐. 여기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 이걸 일본어로 읽었더라. 일본어로. 나 이거 못 읽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걸로 찾았더니 그 카드에 이거 뭐라고 읽어? 하여튼 뭐시 일본의 말로 해놨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 대야 발 이런 식으로 생각했겠지. 그러니까 일본애가 기록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분류 카드를 그렇게 기록을 했더라고. 하여간 근데 하여튼 저기에 비교적 짧은 건데, 요순 우 할 때 우임금 있잖아. 우임금 시대에 제2대 단군이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중국 뭐냐 지금 저걸 뭐라고 하더라, 이명박식 저걸 하여튼 우가 중국 국토 대기획을 실행을 했잖아. 하여튼 중국 천하 사업을 펼쳤지. 그걸 돕는 기술 지원을 했다. 가령 이런 거. 중국에서 그리고 이제 몇 세 단군 때 가면 성중론. 내가
사람 이름 같은 건 내가 많이 이제 까먹어버렸는데, 한 성중론이라고 하는 작품을 한놈이 써서 임금에게 바쳤다. 그게 뭐냐? 맹자의 성선설과 순자의 성악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치우친 바, 그거를 바로잡아 올바른 인간 구조 해명을 했다. 이제 그런 것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언제 하면 하늘을 나르는 날틀, 비행기를 발명을 했다. 또 물속을 가는 배를 만들었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걸로 볼 때 결국 저거는 신채호가 독립운동의 정신으로 새롭게 썼다라고 볼 수밖에 사실 없겠죠. 그리고 이제 저거에 관해서는 참 요새 또 좀 더 세부적인 실증적인 접근이 또 있을 겁니다. 난 뭐 그렇게까지는 잘 모르는데, 실제 발견자는 신채호가 아닐 것이고, 뭐 그 사람은 또 어떤 걸로 기록했을 거고, 뭐 하여튼 이런 게 복잡한 게 있을 텐데, 아니 세상에 그래 동아시아에서 뭐 BC 7세기, BC 5세기에 비행기 잠수함이 만들어졌다. 그건 뭐 아무도 믿을 수가 없죠. 하여튼 일단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아까 말한 17세기 조선에서 기록된 건 있고, 근데 나는 그 많은 옛날 기록들이 사실상 있었다는 건 분명하잖아.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자기 역사 기록을 했다는 건 분명하다 이거야. 그리고 적어도 광개토 왕릉비에 있는 그 정도로는 고구려 사회는 선대의 역사, 그러니까 단군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신화의 내용, 그것이 역사의 형식이건 전설의 내용이건 들어있을 거라고. 분명히 있었다 이거야. 그것만은 우리가 안 봐도 그건 확언할 수가 있죠. 실증주의란 이름으로 해서 없었다 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일본 애들이 그런 주장을 한다 이거지. 있었던 게 분명한 겁니다. 근데 있었는데 신채호 이전에 12세기 김부식이가 없앴다고. 그 한국 역사에서 이만큼 비극적인 사건이 없었다. 그 신채호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채호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게 유교,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지금 하여튼 고유명사, 그러니까 또렷한 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뭐 고유사상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대충 선사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신명사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신채호는 낭각 또는 낭도 사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 낭자는 저기서는 화랑을 밝혀보자 하는 것이고, 화랑도, 그러니까 신라에서 문무를 포괄하는 철학이고 수련이고 하는 것을 엉겨 뭉친 그런 사상, 전래 사상, 그래서 화랑도라고 표현한 것이고, 그거를 신채호는 전랑자를 써서 랑도라고 그럽니다. 하여튼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이야기로 다시 연결돼서 넘어가는데, 지금 저게 뭐였는지 사실 우린 재구성할 수는 없죠. 저기 물론 가령 최치원이 써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건 뭐 길고 그 정도인데 지금 외우고 여기다 쓸 수도 있는데 글자 개수가 많아요.
그거는 그냥 그 우리말로만 그냥 옮기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엔 옛날부터 고유한 사상이 있었다. 그것을 풍류도라고 불렀다. 풍류, 바람과 물 흐름이라는 뜻이죠. 풍류도라는 우리의 고유 사상이 있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이런 것이 있다. 지금 순서가 좀 이제 나와라. 야, 이거 내가 한 20년을 안 봤더니 어디에 기록된 건지 내가 찾지를 못하네.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아득한 깊이 있는 아득하고 묘한 오묘한 사상이 있었다. 그걸 풍류라고 한다. 그 가르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신교, 저신입니다. 단군일의 신의 역사라고 하는 책들에 잘 기록되어 있다. 그거는 그 사상 내용으로 보면 삼교, 유교, 불교, 도교라는 뜻입니다. 이 삼교 세 가지 가르침이 다 포괄되어 있고 그의 중심은 묻 생명을 소통시켜서 교화시키고 조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약간 갈라져 보면은 일상생활에서 집에서는 안에 있을 때는 집안, 가문에 대해서 효도하라. 밖에 나가면 나라에 대해서 충성하라 하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는 노나라 사구, 노나라 사구란 건 공자를 말합니다. 사구의 가르침에 해당한다. 또 일삼아 하는 것이 아닌 것, 무위지사입니다. 그러니까 조작적으로 억지로 함이 없는 일하기, 무위지사에 몸을 놓고 말로 표현되지 않는 가르침을 행하라 하는 것들이 있다. 이는 주나라 주사라는 건 사서장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주나라, 이때 주나라는 왕실, 천자국 주 있지, 하은주 할 때 주. 그 주의 사관, 이건 노자를 가리킵니다. 노자의 가르침에 해당하는 것이다. 묻 악한 일은 짓지 아니할 것이고 묻 선한 일은 받들어 행하라 라고 하는 유의 가르침이 있다. 이는 축건, 건축, 보통 천축국이라고 그래 보통 부르기도 하죠. 천축을, 천자를 마를 건자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주에게서는 하늘을 나타내는 게 건괴죠. 축건. 나중에 가면 이게 거꾸로 돼서 천축이라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인도거든. 천축 태자가 가르친 것이다.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최치원의 기록으로 있습니다. 이 최치원이라는 인물도 참 대단한 사람인데, 여기 일단 여기서만 봐도 매우 주목할 거리가 있죠.
그럼 여기 사진을 기록해야 이게 가시적으로 설명하기가 편한데, 가령 공자, 노자, 석가라는 걸 고유명사로 쓰지도 않고 존칭어를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자자, 높임말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노나라의 사구, 벼슬자리야. 그냥 ROK 남한 정부의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가령 이런 식의 표현이라고. 공자 만세천하 가장 으뜸 가는 스승인데, 육아 정신이라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죠. 당연히 공자, 공부자, 뭐 문선왕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지. 근데 아주 냉랭한 그냥 직함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먹는 거야. 노나라 사구가 말한 것이다. 주나라 주사, 주나라의 그냥 기록관, 도서관 사서가 말한 것이다. 주권이라고 하는 저 서남쪽 나라의 태자, 임금의 아들이라는 놈이 이렇게 말했다. 물론 이거는 그 현묘한 도다라고 하는 그 풍류도의 구체적인 문장들이 이렇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들이 상세하게 여리저리 흩어져 갖고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걸 뭉뚱거리면 공자, 노자, 석가의 가르침 같은 게 거기 들어있으면 알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여기서 최치원은 물론 한 개인이긴 하지만 그 자신이 당나라 황제로부터 극진한 대우를 받기도 하고 이랬는데, 아주 강한 자부심, 그리고 어떤 놈은 독립의식, 사실 신라정신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조선정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인이 아니다, 나는. 그리고 우리 신라는, 우리 조선은 중국이 아니다. 우리는 니네 거 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하여튼 높임의 뜻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 그리고 우리 사상이 니네 거보다 더 깊이 있고 더 넓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두루 옛날부터 우리에게는 갖추어져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 이것도 이 풍류도라고 말하는 최치원의 사상, 그게 바로 저 선사상, 신명사상, 당도사상인 겁니다. 근데 다시 이제 그 왜 대충 50년대 이후, 그러니까 민국 이후에 현대 학문, 현대 교육이 진행되면서 뭐 물론 전반적으로 그 일본의 획책에 말려 들어갔지만, 그러니까 4세기 중반까지 한국은 제대로 된 국가를 세우지 못했다 하는 걸 이미 실증사관 때문에 받아들여 놓고도,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50년대 초등학교 교과서에 칸 마르크스의 초상화가 있었어요. 그 정도는 사실 개방적이었고, 또 신학사상이 가령 경세, 치용, 이용, 후생, 뭐라 요새 많이 쓰는 실사구시, 이 세 가지 정신으로 채워져 있는 우리의 유학의 개혁 경향이 있었다. 가령 우리 역사의 자주성, 독립성 이런 거를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연구 내용은 외놈들 걸 따라간 거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주관적 의식은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했고 우리는 문화적으로는 일본보다 우위에 있다, 이런 걸 내가 배웠던 고 초등학교 교과목의 교과서를 지은 사람들은 그 긍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사람들하고 다른 겁니다. 그런데 대충 한 70년대까지도 지금 이런 걸 교과서에서는 아직까지 문제로 제기한 사람이 사실 없어요. 지금 내가 몇 시간째 이야기하고 있는 거. 한국 역사에서 사상적인 독립, 자주성 이런 걸 제대로 역설을 하는 놈이 한 놈도 없다고. 근데 거기 이제 깔려 있는 게 뭐냐? 불교는 정치 지향이 강하지 않으니까
그 당시 권력기관으로부터 탄압을 받은 게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당연시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중국에서 뭐 중앙아시아에서 인도에서 중 몇 마리가 와서 불경 주니까 아이 고맙습니다 하고 따라갔다 하는 식으로 기술을 해놨단 말이에요. 유교라고 하는 거는 충효 뭐 이런 거, 공손함, 겸손함, 깨끗하게 함, 청렴, 결백 이런 거 다 강조하고 있으니까 우리 옛날부터 우리 그런 걸 숭상했던 백이민족이다. 그런데 별 갈등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중국서 들여와가지고 그대로 인민에게 가르쳤다 하는 식으로 해왔다고. 근데 내가 지난 시간들에 이야기한 것처럼 유교, 불교 각각 강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불교권 그때 일단 이야기했는데 유교권 별로 이야기 안 했지만 한 가지는 이야기했었죠. 유교는 공자의 춘추대의에서 그 전체를 압축하는 용어가 뭐야? 대의가 일통주입니다. 마지에서 마지로 내려가는 하늘에 태양이 하나 있는 것처럼 땅나라에는 임금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것이 천자다 하는 이 정신. 딴 거는 다 곁가지고 반개고 비정통이다. 심지어 이제 이단이다 하는 걸로 이 뒷조선시대에 오면은 사문난적 어쩌고 하는 거 이런 용어가 막 횡행을 하잖아. 그래서 이 조선으로 오면 옛날 저쪽 조선시대로 가면 부여보다 앞선 조선, 오리지널 조선에는 중국보다 사실은 더 앞서 있었고 더 창의적이었습니다. 뭐 가령 원조를 주는 국가였고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근데 이 뒤에 이성계 조선으로 오면 이제 굽시들거리는 경향이 어느 정도 들어가 버린 조선이라고 그랬지. 근데 지금 남아있는 자국으로도 유교가 저항 없이 들어왔다 하는 것이 틀린 말이다 하는 것이 또렷하게 사실은 입증될 수 있습니다. 역시 포지티비즘이라고 하는 귀신이 아니고 인간 삶의 철칙이라고 내가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짐승의 피가 우리 속에 있다. 원시시대 때부터 집단을 이루면서 나름대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는 이 문화적인 자기 인식이 몇 천 년간 이어져 왔다. 그 정신으로 볼 때 그런 개미도 있는 거라니까. 개미도 있는데 어떻게 조선족이 그게 없겠어. 기자라는 한 마리가 딱 돌아왔다고 고맙습니다 하고 임금 나 자리 내주는 그런 세상이 어딨어. 경험이 다르면 언제나 그는 배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19세기에 가톨릭이 들어올 때 배격을 당하는데 그걸 교과서에서 지금은 어떻게 쓰나 몰라. 한동안 꽤 오랫동안 그건 뭐 아이고 뭐라고 썼더라. 신유 박해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러고 무슨 순교, 아니 국사 나라의 역사를 기록한다면서 박해, 그게 어떻게 말이 되나. 이거 옳았거나 그러거나 간에 조선이 그 당시 500년간 지키고 있었던 규범들이 있습니다. 그를 부정하는 이교 집단이 들어왔는데 그걸 받아들이라고? 그럼 미친 새끼들이 어떻게 있어. 어떤 집단이나 수백만 이상의 공통 규범을 가진 군집, 사회가 벌놈들도 그걸 거부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겠어. 귀신 한 마리 데리고 와갖고 니네 지금까지 삶이 다 틀렸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걸 어떻게 굽신거리고 받아들이나. 탄압하는 건 매우 당연한 겁니다. 그걸 박해다. 그걸 박해한 조선의 권력이 잘못됐다. 그거는 로만 가톨릭에서나 할 수 있지. 한국인으로는 그런 말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역사 기록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개개인이 천주교 신자할 수는 있어요.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정치 현상으로서, 문화 정책으로서 집단 교범을 부정하는 새로운 것이 강제적으로 밀고 들어올 때 그건 막는 게 매우 당연합니다. 그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이거야. 유교가 초기에 들어올 때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가령
환웅이라는 게 일단 삼국유사가 전하는 걸로 보면은 하늘나라 임금의 여러 아들 중에 하나다. 그걸 서자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걸 또 조선의 그 왜곡된 정신 때문에 서자가 비정통 첩의 자식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됩니다. 하늘나라 임금이 무슨 첩이 있고 정비가 있고 그래. 서자라고 하는 건 그냥 마지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건 조선시대도 사실은 마찬가지야. 그 송시열 같은 애들이 각박하게 당정을 하면서 서자를 임금의 혈통을 갖다 놓고는 적실 왕비의 소생이 아니다 하는 걸 의미한다는 식으로 어거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얘기 중국의 그 기록에 가장 원리 속하는 얘기 얘 서자란 건 그냥 묻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첩의 아들이다 이런 게 아니라고 하여튼 그런 것이고 그런 식이 되면 단군이 그럼 뭐예요? 첩의 소생의 아들인데 다시 그 더구나 짐승하고 붙어갖고 난 자식인데 그게 뭐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되나? 사람이 곰보다 못할 수가 있나? 곰이나 한 자식이 뭐 그렇게 위대하겠어? 신화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서자는 그냥 여러 아들이고 그리고 곰이나 범은 그건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몽골 애들은 징기스칸을 몽골 초원의 푸른 늑대라고 말합니다. 진의 거룩한 이 최고의 조상을 늑대라고 불러요. 그냥 그런 겁니다. 범과 곰이 진짜 짐승이냐? 지금도 뭐 롬멜 사막의 여우 그럼 그 새끼 여우예요 진짜? 여우, 토끼 마누라 보고 여우라고 그러고 새끼들 보고 토끼라고 하는데 그거 다 그렇게 비하를 하나? 근데 왜 지금 우리가 토끼, 여우라고 하는 건 그대로 인정이 되고 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범, 곰이 나오는데 그건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역사에 머리가 없이 역사를 하면 그렇게 쓸개 빠진 놈들로 돼버린 거예요. 하여간 중국은 주나라 때부터 그 정통주의, 그 공자가 춘추에서 나타내는 일통주의, 맞이에서 맞이로 가는 정자손, 이렇게 쓰지. 적장자, 적처의 맏아들, 이 정통을 계승한다 하는 거. 이것이 이미 일찍부터 확립됐어요. 근데 고구려 백제 신랑 그렇지 않았잖아? 그리고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중흥은 하늘의 자손입니다. 역시 하늘의 손자예요. 단군하고 똑같은 집입니다. 해모수라고 하는 아들의, 그러니까 하늘의 아들, 하늘의 아들에서 해모수나 환웅은 같은 거예요. 그럼 하늘이 뭐 나이를 먹어? 하늘이 만년 뒤라고 자식을 못 가지나? 그 단군이나 그 뒤에 천년 뒤에 주몽이나 그냥 하늘의 자식은 하늘의 자식입니다. 하늘의 자식이 뭐 천년 뒤라고 더 어린애가 되고 이렇게 될 리가 없잖아. 그런 하늘의 자식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주몽이 중국식으로 보면은 그 뭐냐 공자를 왜 야 뭐라고 하냐 갑자기 까먹었네. 야 사수로 이거 사마천이 공자의 야타네. 야합. 안씨 부인, 그때 이제 18인가 되는 조그만 처녀랑 숙량거리라고 하는 공자의 아버지가 야합을 해서 애를 뺐다.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 그때 그걸 또 성리학 이후의 정통의식은 아까 서자 해석하는 것처럼 이게 뭐 사입이 불륜으로 맺었다. 저거 이런 뜻이라고 해석을 해갖고 막 별지랄들 나오는데 사마천은 그거 아닙니다. 그냥 정식 혼인할 만한 여유가 그때 없었던 것이고 그냥 같이 살았다 이런 뜻이지. 그게 야합입니다. 근데 이제 가령 저 야합이 불륜이다. 그럼 공자가
만천하 스승이 그 일통주의를 그렇게 주장하는 놈이 있지? 태생부터 아프리칸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놈이 그런 걸 말할 자격이 있나? 그러니까 지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제도를 갖고 자꾸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안 되는 거죠. 송시의 눈으로 공자 맹자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송시열은 능력상 빼어난 훌륭한 아저씨인데 정치적 정통성, 정당성 이런 걸로 보면 사실 야비한 새끼입니다. 근데 고주몽 하늘의 손자입니다. 해문수가 뭐 환웅하고 형제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나는 하늘의 아들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뭐 천년 뒤니까 그 하던 해원수는 그럼 환웅의 동생이라고 치고 환웅이 다시 뭐 나타나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럼 하늘의 아들이 지난번 그 뭐야 그 극작가 아주 웃긴 놈이다 내가 그랬지. 무슨 뭐 하백 쪽에 뭐 장이 어쩌고 하백 쪽이란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 하라고 하는 영역의 우두머리 백이란 게 임금이란 뜻입니다. 하백 물나라 임금 영왕이요. 아니면 적어도 하여튼 동해 지역의 정치 단위 사회의 우두머리 임금이 하백입니다. 그거의 딸이 버들락이요. 유화. 아 그러고 보니까 참 그 희한하네. 제2 주몽을 지향했던 왕건이가 그 첫 번째 부인으로 맞은 게 유씨 부인이에요. 버들 부인입니다. 버들. 그 주몽의 엄마도 버들입니다. 그 물나라의 임금의 딸이랑 그것도 야합을 한 거거든. 공자 정신으로 보면 맹자가 이 책에서 또렷하게 적었습니다만 부모의 사전 어레인지먼트가 없이 중간 매파 없이 암컷 수컷들이 직접 만나면 그건 저 야합 곤란하다, 결혼할 자격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럼 고주몽은 나쁜 놈이지. 버르장머리 없는 놈. 그런 새끼 어떻게 임금이 돼? 그런데 그걸 우리는 성왕이라고 부릅니다. 동명 성왕. 이쪽 나라를 조선 이 지역을 새롭게 밝힌 거룩한 임금. 그게 동명성왕이에요. 그럼 그게 야합이다, 찌꺼기 뭐 불륜으로 낳은 새끼가 라고 하는 의식으로 성왕이라고 어떻게 붙이겠어요? 다시 말해서 조선의 원류 정신에서는 그런 불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주몽, 온조 같은 그 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걔들이 무슨 제2 부인 뭐 어쩌고서 쫓겨나 핍박받고 이런 건 아니잖아. 그게 어떻게 임금의 자식이 또 다른 니네 저쪽 가서 딴 나라 임금 해라 어떻게 그렇게 놔둡니까? 뒤에 이성계 조선으로 오면 거 다 죽여버리지. 그만큼 열려 있었던 겁니다. 임금이 하나다라는 관념도 없는 겁니다. 임금이 여러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적장자 많이 그 자리를 개성한다는 것도 없는 겁니다. 남자 여자 만날 때 꼭 중매쟁이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도 없는 겁니다. 부자 상속에 아주 강력한 정통의식이 없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군시대의 조선에는 왕위에서부터 무슨 지위상속이건 세상 교리건 간에 일직선으로 내려오는 종적관계, 세로줄관계 윤리라는 게 지배한 게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조선의 정신은 중국의 유교와는 달리 열려있었고 평등했고 허술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는 그냥 자유롭게 만났던 것이고 이게 사실은 고려말까지 계속됩니다. 꼭히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고려시대, 신라시대 아마 백제나 고구려도 비슷한 게 있었을 텐데 기록이 안 나와 있을 뿐이지. 인세스트. 요새 왜 텔레비 같은 무슨 사랑의 회복은 무슨 활력의 회복 뭐가 나오잖아.
우리 가족끼리 왜 그래 하는 거. 프로그램은 무슨 마녀사냥가 미녀사냥가 그런 거 본다더니 야한 광고는 안 본다는 얘기네. 그건 야하지 않은 광고죠. 야하지 못한 광고인데 왜 둘이가 텔레비를 보다가 뭐 여자가 이렇게 이러니까 자신감 없는 남자가 무서우니까 쓱 밀어내면서 우리 가족끼리 왜 이러지? 그래 그러게 말이야 하고 서로 쭉 떨어지죠. 근데 그 조선에서부터 고려까지 그 가족끼리 번식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긴 산삼이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리고 고려에서도 그게 나왔잖아. 귀한 손님이 오면 지 마누라나 지 딸이나 며느리를 하여튼 밤 파트너로 보내줬다고. 그런 열린 성의식을 우린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이거는 지금 민족문화의 주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르건 그러건 이건 둘째 문제예요. 그러니까 중국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성윤리를 가지고 있었고 그만큼 확실하게 조선은 평등지향이었습니다. 이 평등지향은 나중에 이성계 조선까지 옵니다. 오늘 그거까지 이야기하는 걸로 일단 좀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조선 참 여러분들이 참 하도 쓰레기로 만든 게 아주 구석구석 쓰레기로 만들어 놓은 건데 큼지막하게 372년 가지고 사기 하나 쳐놓으니까 조선놈들이 머리가 좋잖아. 지네가 알아서 지네 역사를 쓰레기로 만들어버려. 가령 그거 많습니다. 조선시대 그 중국 애들이 와가지고 왜 니네는 적장자 저렇게 그걸 강조해가지고 첩의 자식은 뭐 출세도 안 시키고 심지어 정일품의 자식이어도 그 파트너가 여종이었으면 그 자식을 종이라고 한단 말이야. 세상에 지 아들을 종으로 만드는 새끼 어떻게 있어. 근데 그것도 이제 그 제도에 관한 오해가 있고 그 제도의 취지에 관한 왜곡이 있는데요. 그까지 이야기하려면 지금 너무 깁니다만 그냥 한 가지 굵은 이야기만 하죠. 조선은 상당히 그러니까 근대 이전에 유럽 국가 어떤 데서도 따라올 수 없는 평등지향 국가입니다. 귀족 이런 거 사실 따로 없었어요. 제도상으로는 양반은 현직을 가진 사람만을 의미했고 그 직위는 계승되지 않습니다. 지금 하회 같은 저게 있는 거는 저거는 탈법적인 겁니다. 군수 오다가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 내가 80년대만 가도 내가 마누라랑 안동 시내에서 손잡고 가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거의 덜덜덜 떨면서 구경을 했어. 그러니까 그 걔들이 보기가 창피했던 거지. 그 사람들이 창피하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인데 그 사실 근데 더구나 이제 내 마누라가 그 안동 시내에서 3년인가 2년인가 하면 거기 교수를 했는데 이 종손이 그 하회는 내가 먼저 잠깐 이야기했나? 되게 뭐 이황이나 학봉, 김성일이나 이런 집에 비하면 우리는 좀 걔들이 볼 때 좀 쌍스러운 집입니다. 좀 열려 있어요. 그리고 하회에서 난 더 쌍스러운 놈인데 가령 이 종손이 어떤 사람이냐? 80년대입니다. 그 지금은 시야, 그 하회가 시의 한 동인데 그때는 군이었습니다. 그 시내에 있는 학교에서 토요일 근무하고 토요일에는 나는 서울에 살았으니까 그 시집 큰 집에 가서 종가에 가서 대접받고 밥 먹고 이제 월요일에 출근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에 한 번 두 번밖에 버스가 없었어요. 하회까지 들어가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종선이 오토바이로 뒤에 고문에 달고 제수를 태워서 시내까지 데려다 준다. 이거 신문에 날 일이야. 부부가 손잡고 가도 이상하게 보는 그 동네에서 종선이 그랬다 이거야. 그게 얼마나 쌍스러운 종선이야.
하던 그런 집입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는 뭐냐면, 근데 이 종소리 시내에 떴다. 그런데 사실은 학교까지 데려다 준 건 아닙니다. 버스가 하루에 한 번밖에 없는 거라 일반 버스를 탈 수 있는 때까지만 데려다 줬지. 시내까지 오면 그거 스캔다고요. 저는 하회 저기는 뭐 양반 동네도 아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시내까지 딱 도착하면 그 당시는 군이었으니까 군수, 시장, 지금 같은 시장이라는 거죠. 이게 영접을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집은 그건 아니지만 되게 이황, 학봉, 김성인 이 하회 이런 데서 종소리 나오면 군수라는 놈이 와서 영접을 한다고. 근데 그런 그 지금 우리가 그런 데거든. 근데 그럴 정도로 이 시 조선을 지나면서 이 육아 의식이 아주 강렬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웃을 만큼 됐지만, 근데 웃는다는 게 뭐예요? 결국 그 하회 종손되면 그만큼 점잖게 살아야 한다는 게 자연스럽다는 걸 바닥에 깔고 인정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거의 원류인 조선시대에 500년간 지속된 법률이 있어요, 법률. 거기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여권인데요. 제사 18세기 이전 17세기까지는 양자라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율곡 이이의 자손이 그 신실에 신사임당의 친정 쪽 그 조상 제사를 지금도 모십니다. 지금 하회 종소는 서해 유성룡이 그 외가인 의성군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역시 그 율곡 집안 거기와 비슷하게 그 집 외가 쪽이 신자손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성룡의 외할아버지 이후에 또 끊어졌다 이거야. 그래서 그쪽 제사를 역시 하회 종손이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물론 이게 이제 이중적인데요. 근데 일단 원료를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 양자를 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17세기까지만. 그 사람도 16세기입니다만 16세기, 17세기까지 살았는데 하여튼 송시열이 시대까지도 양자라는 건 없었어. 그냥 딸이 제사를 받았다 이거. 계승했다고. 그리고 맞이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7남매가 있다. 가령 내 형, 뭐 아들 내 딸 둘, 가령 내가 속해 있는 내 형제가 동기가 그런데 어떤 놈이 제사를 지내도 그 부모는 그 귀신을 와서 먹게 돼 있어. 귀신이 지 제사 지내면 그 밥상머리를 못 찾아간단 말이야. 날짜 어겨도 찾아가게 돼 있고, 막내가 지내건 무슨 딸이 지내건 다 찾아오게 돼 있다고. 그래서 날짜 틀리면 좀 곤란하겠지만 딸이 제사를 받들었어요. 하여튼 6남매 중에 누가 지내기도 하고 그냥 그러니까 막내가 고정적으로 지내기도 하고 집안 사정에 따라서 번갈아 가면서 그냥 6의 배수 해마다 어떻게 해갖고 뺑뺑 돌아서 순번으로 이렇게 해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이렇게 지내왔다고. 그게 조선의 현실입니다. 그 유교 국가라고 하는 조선이 그랬다고. 그런데 지금 그보다 훨씬 더 웃기잖아. 하회 종소리 나온다고 시장에 와서 벌벌 긴다. 어떻게 말이 돼? 조선시대는 그런 건 없었다. 그러니까 양반이라고 하는 건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위세 떵떵거리고 조선시대에도 사실은 병산서원이 퇴계 도산서원이 안동 군수보다 위세가 더 셀 때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거는 법 이상의 그냥 관습의 권력입니다. 즉 법제로는 조선은 그런 비정상적인 권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평민도 과거를 보게 되어 있고 과거를 봐서 합격하면 재산까지 올라갑니다. 평민도입니다. 그런데 가령 보통 서울 그 사패 뭐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거는 양반 중에서도 아주 권력이 센 양반 쪽을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고 서울 차이가 뭐 얼마나 있었어.
근데 이제 그 외놈들이 그것도 마찬가지로 만든 거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엘리트 집안이라고 돼 있는 쪽에서 두 번째 부인 그 첩이라는 거하고 또 의미가 또 다릅니다만. 그러면 장려촌에 가서 애를 만들어 왔다 이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부인 둘 셋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다처가 뭐 그렇게 죄입니까? 물론 바이스 버스. 아니 그 일처다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한 여자가 10명 데리고 사는 거 저 서남 아세라면 꽤 있어요. 그게 뭐가 죄야 그게. 그것이 많이 각박해졌지만 남성 중심성이 강해지고 했지만 부인이 여럿 있을 수 있었던 것이고 거기 자식들이 있었고 공평했습니다. 제사까지 다 지냈다고. 근데 왜 평민도 재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엘리트 집안 가문에서의 차별성을 가지고 비인간적인 제도라고 막 욕을 하는데 물론 나쁜 제도죠. 첩의 자식, 노비종모제 이건 아주 나쁜 제도입니다. 첩자식을 배격한다. 근데 실은 그거는 하여튼 그 뜻까지 가지 않고 그냥 더 냉랭한 그냥 객관적 사실만 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거는 사실은 작은 사례입니다. 귀족 집안끼리에서 말하자면 양반 비제도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귀족 아니야? 귀족 사회에서 진해 사회를 일정한 정갈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내부에서 배격한 겁니다. 타자 배격이 아니라고. 이건 매우 혼동하고 있는 겁니다. 타자 배격이 아니고 자기 절제야. 자기 징벌이라고. 그거를 계급차별, 계층차별이라고 하는데 이거 전혀 잘못된 시각입니다. 파급력은 있었잖아요. 지도. 아, 잠깐 일단 그거는 좀 자꾸 다른 이야기고. 그럼 세상에 남자, 여자, 중성이 있다 하는 거하고 지금 마찬가지 논리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성혼, 뭐 동성혼, 뭐 복성혼이 있다. 그건 매우 그 한겨레 신문의 진보의 기준입니다. 지금 이 발언은. 그러니까 생태, 여성주의, 페미니즘, 환경, 여성, 페미니즘. 이 세 가지요. 페미니즘과 여성이 별도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한겨레 신문의 진보의 표준입니다. 알아? 하여튼 그런 표준이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야간 지금 이야기는 그거 아닙니다. 지금 중세로 올라가는데 자꾸 그런 이야기 할 게 아니고 평민도 재상이 될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요. 그 제도의 기본 의미는 자기 징벌이었다고. 타자 배제가 아니야. 그게 각박한 계급차별이란 제도다 하는 식으로 말하는 건 초점이 잘못된 거라고. 하여튼 거기서 다시 아까 두 가지가 있는데 조선시대 말까지 지속된 법이 있습니다. 그 제사를 아들, 딸 구별 없었고, 즉, 그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이거 구분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제사를 모시느냐, 제주가 누가 되느냐 하는데 그렇다는 이야기고, 재산 분배에서 아들, 딸, 첫째, 둘째 전혀 없었습니다. 완전 균등 분배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어요. 부모의 제사를 모시기로 담당한 놈은 7분의 1을 미리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모두 공평 분배합니다. 시집 갔다 아니다 이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1살짜리다 60살짜리다 상관이 없어요. 부모의 자식이라면 똑같이 그냥 n분의 1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랬을 경우에는 제사 지내는 거 의무를 똑같이 배분해야 되는 거죠. 순번으로 돌아가거나 하여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고, 맞이면 무조건 가져간다가 아니라고. 그 제사를 받들기로 한 놈이 7분의 1을 가져가고 나머지를 분배한다. 그리고 분재기는 지금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남자가 죽으면 1차적으로 그 재산은 여자한테 갑니다. 자식한테 먼저 가는 게 아니고 마누라가 살아있으면 마누라한테 1차적으로 가는 거죠. 자식한테 몽땅 나누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아까 말한 건 부모가 다 죽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고 엄마가 그 재산을 갖고 있다가 그 엄마까지 죽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다시 여기서 또 더 놀라운 게
그러니까 남자가 죽으면 1차적으로 재산은 마누라일 겁니다. 근데 여자가 먼저 죽으면 그 재산 분배에서 1차적으로 친정일 겁니다. 마누라가 가지고 있는 게 있었으면 그건 친정에게 먼저 갑니다. 가고 그리고 일부가 남편에게 남아 있게 됩니다. 마누라 것은 처가에 가야 돼요. 친정으로 간다고. 그것이 조선의 법이었어요. 그럼 제사와 제사의 계승권하고 재산 분배권, 이보다 중요한 게 뭐 있어? 하나는 사상 이데올로기를 지배하는 원칙 기준 영역이고 하나는 물질계를 규정짓는 가장 큰 바탕입니다. 그 두 가지에서 여건이 전혀 손해보니까 낮은 게 아니었다고. 오히려 여건이 더 강했다고 말해야 됩니다. 여자가 죽으면 여자한테로 가는 게 먼저고 남자가 죽으면 여자한테 마누라한테 가는 게 먼저다. 근데 그 경우는 물론 그게 결국은 그 마누라는 친정으로 가버리는 게 아니고 그것이 다시 자식에게로 가지요. 가지만 1차적으로 마누라 거다 그게 자식에게 아니고. 그리고 시집것과 구분되는 마누라의 것은 분명히 친정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핵심이라고. 그게 조선시대요. 그 유교화된 조선시대의 율법이 그렇다 이거야. 근데요, 조선시대는 칠거지역을 내세워서. 아니, 그건 또 다른 이야기죠. 자꾸 격가지를 갖고 이야기하니까. 세상에 남자, 여자 있다. 요새 남자, 여자 아닌 사람도 있죠. 그럼 제3의 이걸 똑같은, 그럼 세상에 남자, 여자, 중성 이렇게 이런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할까요? 그런 식으로 끼어들면 안 되죠. 그건 분명히 중요합니다. 한겨레는 그걸 중요한 진보의 한 인덱스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그건 사실이죠, 물론. 아니, 그런데, 그거하고 일단 난 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기본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거기서 특수한 사례를 가지고 일반으로 덮어 씌우려고 하면 안 되죠. 일반 기동 정신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예외가 있고, 왜곡이 있는 것이고, 변화가 있는 겁니다. 하회 같은 게 큰소리 뻥뻥 치고 산다. 그건 위법이라고. 그건 조선의 원래 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잘못된 걸 가지고 조선의 정상적인 상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식, 임시, 육아 이런 것들이 큰소리 뻥뻥 치고 사는 거는 17세기 이후에 생겨난 것이고 16세기까지 사실 그런 거 없었어요. 현직 관료가 아니면은 땅덩어리 가질 수가 없습니다. 현직 지나면 그 국가에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경작, 사용 그거는 개인에게 주어지지만 소유는 어디까지나 조선시대에도 국유입니다. 비뚤어져서 사유 현상이 나중에 생긴 것이지 그 비뚤어진 걸 가지고 조선이 원래 그런 나라다 그러면 안 되죠. 적어도 한겨레 신문에 그 진보 표준을 웃기는 겁니다. 페미니즘과 여성주의가 어떻게 구분이 된 별개의 것으로 작동을 하나. 세계가 지금 분명히 물어봤어. 환경, 여성, 페미니즘. 이것이 한겨레 신문이 평화하는 진보의 세 가지 기준이에요. 그걸 정상적인 머리 작동이라고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핵심은 그냥 그런 겁니다. 지금 다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각박한 조선 유구화 통치가 됐던 조선시대에 와서도 이렇게 될 정도로 한국은 중국과 다르다 이겁니다. 지금도 남아있잖아. 결혼한다, 장가간다, 시집간다라고 말하지. 고구려까지, 심지어 조선에까지도 그렇습니다. 장가를 가면 일단 처가가서 2년, 3년 살아야 돼요. 이제 그 축약해서 절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더 옛날에는 그냥 처가에 살고 이랬던 것이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신방살이 사흘 정도, 요새는 그렇게 압축된 겁니다. 그리고 더 작으면 결혼식은 처가에서 책임진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됐어. 그래서 사흘 밤, 신혼밤 지내는 걸 처가에 산다. 요새는 더 줄였지. 고구려는 3년을 머슴살이 같은 걸 했어야 된다고. 그러고 나서 데려오는 거예요.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조선시대에 그 얼마나 강력하게 조정해서 정책 추진을 했는데, 결혼할 때는 친형을 해라. 처가살이 3년 하는 거 금지한다. 발악하듯이 조정해서 강조했어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장가가는 행동이 계속 이루어졌다고. 그 법을 집행해야 할 양반 가문에서조차도 자식 장가 보내면 처가살이 하고 왔어요. 그게 조선이야. 지금 이야기의 초점은 뭐냐? 유교의 윤리는 조선의 기본 역사의 원래 정신하고 다르다는 거야. 이게 핵심이라고. 이게 줄기요 지금. 그걸 왜곡하면 안 된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유교가 들어올 때 저항이 없었다? 사기야. 여러분들이 만든 사기야. 조선의 근본 윤리 정신과 육아 정신은 달라. 그게 부드럽게 들어왔다? 육아 통치가 이루어졌다? 유교가 국교가 됐다? 유교가 지배했다? 유교가 지배하는 거는 1392년 이성계의 조선이 서기 이전까지는 불가능했습니다. 고려까지, 신라까지는 물론 신라는 귀족이 지배했던 시대고 육아적 지성은 그저 행정 관료밖에 안 됐어요. 행정 사무관밖에 안 됐다고. 실무팀장 이상으로 가는 놈이 없었어. 그런 역사의 거대한 줄기를 왜곡하면 안 된다 이거야. 고려 말까지 유교는 한국사에서 지배 사상이 아니었습니다. 확실한 거예요. 이걸 실증주의 역 같은 소리 하지 말라 이거야. 불교 국가 물론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불교, 유교, 육아, 중국의 도교, 여기 선교 두루두루 다 열려 있었습니다. 사상의 평등, 개방, 이 조선의 역사를 장식해 왔던 것이지 우린 국교 같은 거 없습니다. 불교건 유교건 한국의 어떤 왕조든지 지배한 경우가 없어요. 주체성이 뚜렷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자신도 사실은 이 신명사상, 낭보사상, 선사상 이거에 어느 정도 사실은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점령돼 있어요. 이거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몇 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피 속에 녹아 있는 거예요. 천주교 신자긴 기독교인 무슨 뭐 일반 프로테스탄트건 불교자이건 다 똑같이 점쟁이한테 가고 뭐 어쩌고 하는 거 똑같아. 신문마다 오늘의 운세 같은 거 다 읽고 읽어보고 똑같은 거야. 그걸 왜 비겁하게 숨기려고 그래. 조선의 정신은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라면만 갖고 내 새끼들만 해도 소고기집 가면 소고기만으로 배를 채우고 밥을 안 먹고 이랬는데 이런 새끼들도 라면만 먹이면 밥 생각을 하게 돼 있고 뉴욕 거리에 석 달만 보내놓으면 처음엔 라면 생각하지만 그 다음 밥, 김치, 된장, 고추장 생각하게 돼 있어. 그것이 조선의 사람입니다. 피이고 사실은 가슴이고 그게 바로 우리 몸입니다. 근데 그 몸으로부터 독립된 정신이 있나? 그게 무슨 뭐 야훼를 찾는 것은 고상한 나의 영혼이고 김치를 찾는 건 나의 습관일 뿐이다? 웃기는 소리예요. 그렇게 분리된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주정이건 석가정이건 간에 된장과 김치를 먹고 그걸 찾는 거는 그게 조선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실정주의 다 웃기는 소리예요. 몸이 입증하고 있는 거라고. 그것이 조선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지. 그런 점에서 보면은 한국 사회는 여전히 무엇인지 바로 확인은 못하고 있지만 중국 것 무슨 기독교 무슨 이슬람 불교 하여튼 어떤 것하고도 분명히 구분되는 막연하지만 또 어쨌건 구분되는 한국성 Identity of Korea 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의 사실 원래 줄기에서는 그겁니다. 유교 불교가 한국사의 줄기만이 아니라 그에 못지않은 전래의 고유한 사상이 그냥 지금 우리 혈통 속에까지 살아있을 정도로 있어 왔다. 그리고 구체적인 권력으로 행세했다는 겁니다. 권력으로. 신라 때까지는 최상위의 권력으로 있었고 고려 때까지는 어중간한 권력으로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숨어 있는 걸로 숨어 행세하는 권력으로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제 권력까지는 아니지만 부끄러움으로 피 속에 감춘 관습 같은 걸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게 매우 거슬한 것이고
예배당 가서 일요일에 가서 기도하는 거는 나의 진짜 핵심이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스스로에게 사기치는 거라고. 피 속에 녹아 있는 것, 그것은 나 자신이다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간의 존재란 거는 그렇게 김치 먹는 이 체질하고 김치 된장이 만드는 체질하고 구분되는 것으로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데카르트의 영혼이지. 데카르트식 영혼이죠. 오늘 역시 또 3시간 지났네. 당연하게 생각해요. 근데 선생님 5살 그분 어찌 제사를 지냈던 지냈던 시간? 그까지 그러세요. 근데 그게 18세기에 와서는요. 근데 집에서 안 했어요. 어렸을 때는. 네. 아니, 근데 그건 달라요. 아니, 제 집에 했는데 병자호란이 지나면서 양자가 생깁니다. 18세기. 그건 이제 달라요. 18세기부터는 남자가 지냅니다. 사위가 지내는 것, 딸이 지내는 거 없어요. 18세기는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아까 앞에 내가 이중적이다 했던 게 서연아 율곡의 경우에 그 외가 제사를 자손들이 지금 지내거든요. 근데 지내는데 그것도 지내고 웃기는 거 아니야. 그 외손자의 친손자들이 계속 내려가서 그러니까 신사임당의 조상의 제사를 율곡의 이시의 자손들이 계속 아들의 아들로 내려간다고. 그게 그만큼은 유가적입니다. 그거는 그 남성 줄기성이라고 하는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거죠. 그 한계는 있는 것인데 여기 초점은 양자를 들여놓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당시, 그 세대, 그 당대에서 아들, 딸 구분이 없었다는 것이고 그냥 양자 들여오지 않고 딸에게 그 계승권을 다 줬다는 거예요. 재산이건 제사건 간에. 근데 18세기에 들어와서 그 불안감 때문에 딸들에게 안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권을 안 주니까 재산권도 자연스럽게 안 줘버리게 되는 겁니다. 법이 바뀐 건 아닙니다. 법은 형해화된 걸로 미국의 금주법처럼 그냥 법은 있고 실제로 안 줬죠. 시집 가버리면 아예 안 주고 그런 식으로 돼버린 것인데 그거의 가장 기본은 제사권입니다. 계승권이라고. 계승권. 그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건 간에 자식을 아들을 족보에 지 밑에 안 넣어놓으면 지가 없어져 버린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재산까지 다 증발해버렸죠. 그러니까 다른 형제가 이걸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절에 갔다는 건 약간 다른 이야기고, 그러니까 18세기로 가면 양자를 통한 계승으로 거의 획일화된다. 근데 그거는 200년밖에 안 되는 거다는 이야기고요. 물론 지금에서 가까우니까 비중이 있지. 그러니까 지금도 양자막 있잖아요. 지금 딸만 있는지 이제 딸이든 아들이든 하나만 낳는 게 많잖아요. 요새는 네. 요새는 씨가 없어진다. 그런 것도 별로 없죠. 요새는 딸 낳으면 히트고 아들 낳으면 실패작이다 이러잖아요. 요새 공항에서 귀신들이 회의할 때 그런다면 나는 글쎄 이번엔 오늘 뉴욕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귀신들이 왜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지 또. 저 콘도로 가야 될 것 같고. 아니 콘도 왔는데 콘도에서 제사를 지내서. 근데 이제 앞으로 귀신들은 좀 혼란스러울 거다. 지금 뉴욕에서 지낸다고 귀신이 비행기 타고 다닌다는 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근데 이제 비행기를 타고 다녀야 할 정도로 힘이 없는 귀신들이니까 이제 막 왔다 갔다 지내면은 혼란스러워서는 누구 집에 가야 되지? 막 어리벙 할지도 모르지. 그래서 나처럼 간단하죠. 제사를 지내지 마라 이러면 돼. 제사를 지내야 돼. 근데 제사를 지내야 돼. 그건 그것이고 난 내가는 지내지만 난 나한테 대한 제사는 안 지내게 합니다. 안 지내게 한다고 해서 안 지내나요? 그야 지내 마음이지만 나한테 지내지 마! 라고 하는 거지. 너무